일단 그 시체로 탑을 쌓아요. 사람 가죽을 벗겨가지고 성벽에 도배를 합니다. 모든 국가는 팽창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내적 능력이 안 받쳐줄 때 과하게 팽창하면 풍선처럼 터지게 되죠. 역사는 하여간 전해주는 놈이 승자야.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세계전쟁사를 한번 휩쓸어 보자 해서 세계전쟁사 시리즈를 기획하고 첫 번째 1권을 냈습니다. 근데 최초의 국가 수메르, 최초의 제국권 아시리아인데, 이걸 제가 왜 하게 됐냐면 토전사 하다가 기왕에 이거 하는 김에 세계전쟁사 한번 이렇게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토전사 하면서 수메르를 안 했거든. 아시리아도 안 하고. 근데 뭐든지 하려면 처음 시작 부분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 군사제도하고 서양의 시작인 수메르 아시리아를 그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보다 보니까 수메르하고 아시리아는 좋은 게 수많은 전쟁과 장면이 남아있어요.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뭐 수백 장이 넘는 이 판넬이 남아있고 그 중에 90%가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메르 유물도 거기 있어요. 루브르에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니? 사실은 수메르 쓰려다 보니 뭘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보러 가자 해서 루브르랑 영국 박물관에 갔는데, 갔더니 수메르 유물보다 더 꽂힌 게 아시리아 부조였어요. 나 그렇게까지 엄청난 줄은 몰랐어. 근데 아시리아 군대에 관해서는 저도 책에서 읽고 많이 뭐 배웠었는데, 이 수많은 부조를 놓고 볼 수 있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서양사 자료를 다 뒤지는 않았으니까 100% 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 영국 출판물 나온 거를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았고, 또 내가 보는 시각하고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그 부조에 꽂혀가지고 쓰다가 원래는 개설로 쓰려고, 요만큼 쓰려고, 한 챕터 쓰려고 들어갔던 게 책이 한 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편은 이 부조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지는 초기 제국 군대의 모습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게 뭔가를 볼 수 있어서, 수메르는 국가라는 게 왜 생겼냐, 전쟁이 왜 시작되느냐, 이거를 보여주긴 좋은데 어떻게 싸웠는지 설명하는 건 좀 시각적 자료가 부족하고, 아시리아는 시각적 자료가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다른 나라 전쟁, 예를 들어 우리가 있는 동양의 우리나라 고대 전쟁이나 최초의 국가를 만든 중국의 청동기 시절의 상나라, 이럴 때는 장면이 없잖아요, 장면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는 생생한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 최초의 제국군, 사실상 알렉산더보다도 먼저 만들어졌던 최초의 제국군대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제국군대의 기준 요건이 뭐냐, 이것을 아시리아 부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고대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비록 동서양의 차이가 있고 뭐 아프리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시각 자료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를 가지고 제국군대 전쟁의 어떤 최초의 실상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먼저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제국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좀 특이해요. 그 원래 제국이라는 거는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의 연합이 제국이죠. 우리는 자꾸 그냥 일반 왕과 제국을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 왕인데 기분 나빠, 황제로 올려. 이게 저기 뭐지, 레벨로 하는데, 원래 황제는 여러 국가를 거느려야 황제야.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웃기는 게 이름만 붙인다고 제국이 아니라고. 그러려면 거기다가 나라 몇 개는 차지하고 있어야지. 근데 하여간 막 인플레를 시키는데, 원래 제국이라는 건 여러 개의 나라를 이제 통합한 게 제국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 개의 나라를 통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시리아는 좀 특이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진짜 골치 아픈 땅이에요. 첫째, 식량 생산은 엄청 좋아요. 헤로도토스 말에 하면 이집트보다도 더 뛰어나대요. 목축도 잘 돼요. 뭐 어업도 잘 돼요. 쉽게 말해서 먹는 건 차고 넘쳐요. 근데 뭐가 없냐? 금속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먹을 건 엄청 많아. 근데 그 먹을 거를 지킬 재료가 없어. 집도 못 짓고 성도 못 쌓고 무기도 못 만들어. 없진 않은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식량이 없는 것보다 더 하잖아요. 식량도 없고 무기도 없으면 괜찮은데 식량은 차고 넘치는데 무기가 없어. 이러면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생존하려면 주변 나라랑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 금속이 가장 잘 나는데 또 이란 지역이에요. 지금도 이란하고 이라크가 사이가 안 좋은데 이란은 또 황당한 게 식량은 좀 적은데 체격은 제일 좋아. 지금도 축구할 때 봐. 한국 이란을 못 이기는 딱 하나의 이유가 체격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청동기도 차고 넘쳐요. 제가 박물관 가서 봤더니 수메르 애들은 청동을 수입해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칼을 못 만들어서 진짜 요만해요. 요만한 청동기를 나처럼 달아고 써요. 이란 애들은 청동이 차고 넘치니까 칼이 진짜 이따만하게 동시대 무기인데 얘들은 이따만한 대검을 들고 오고 얘들은 이런 거 들고 싸워. 어떻게 이겨 이거를.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역을 해서 이란의 청동기를 사와요. 그럼 이란은 팔다가 심심하면 쳐들어옵니다. 그깟 무기 좀 팔아봤자 신경도 안 써. 왜? 어차피 요만한 거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계속 침략을 받는데 또 하나 무서운 게 북쪽에서는 유목민들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뻔했던 게 화약 무기가 나오기 전에는 이 소위 중앙아시아나 몽고촌 다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말하는 흉노라는 이 유목민족을 당할 수 있는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목 군대 중에서 최강이 중앙아시아에서 몽고 라인에 있는 애들인데 얘들이 어디 끝나는 지점이 카프카즈 산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뭐 조지아 이런 쪽이에요. 거기에 모였다가 때가 되면 넘어오는데 한 150년, 200년마다 침공을 해요. 얘들이 오면 버텨나는 왕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곡물 창고, 먹을 거면 풍부한 이거를 지키려면은 아예 주변을 정복해서 금속과 나무와 목재와 하여간 모든 것을 갖춘 나라를 만들어야, 그런 제국을 만들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처음에는 무역을 하던 도시였는데 결국 깨닫고 정복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 아시리아 전쟁하면 재밌는 게 항상 처음엔 어디를 치냐면 지금도 불쌍한 쿠르드족 지역을 칩니다. 아시리아 바로 북쪽에 있는 데가 쿠르드족 지역이에요. 거길 먼저 쳐요. 그럼 또 거길 왜 치냐? 쿠르드족을 건너가면 산악지대와 중앙아시아 접경지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고 청동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말하고 청동기를 징발해요. 집에 냄비까지 싹 징발해가지고 무기와 솥과 이런 걸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군대는 칼만 갖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게 냄비하고 밥솥인데 그것도 나무로 어떻게 하고 흙으로, 군대가 흙으로 만든 토기를 들고 밥 해 먹으면서 이동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금속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집에 냄비까지 싹 털어가지고 군대에서 조달을 해서,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서쪽 시리아 레바논으로 가요. 시리아 레바논에 가서 레바논의 그 유명한 목재와 석재와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에 있는 또 구리, 이런 걸 얻어서 소위 말하는 식량과 자원이 하나가 연결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그 전에 왕국들은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터졌고, 이렇게 제국을 만들어서 나는 이제 모든 걸 갖췄어 라고 하는 게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그러면 만들었으면 됐잖냐. 이게 문제인데 중국 같은 데는 한번 딱 통일하면 다다다닥 해갖고 행정만 깔아가지고 금세 한 나라가 돼. 아니 진시황이 통일하니까 금방 반란이 나긴 났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유방과 항우 해가지고 다시 진나라를 멸망시켰잖아. 그랬더니 항우는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막 쪼갰더니 유방이는 뭘 돌아가기는 하나로 기왕에 만든 거 하나로 해야지. 누가 이겼냐고요. 분명히 진나라한테 반란 일으킬 때는 전부 옛날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딱 정권 잡더니 돌아가기 뭘 돌아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거기는 지금까지도 중국은 분열이 안 되잖아. 왕조는 망해도 쪼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상호 의존성이 너무 커요. 한쪽은 이것만 나고 한쪽은 이것만 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 아니 솔직히 말해서 군대가 왜 필요해? 먹을 거 있으면 됐지. 이런 사람이 대부분 사람의 80%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늘 쪼개져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요 아시리아 제국이 식량 창고하고 뭐 금속 이런 창고가 하나 됐다고 그랬는데 요 안에도 중간중간에 그 유목민들이 살아요. 유목민족도 뭐라면 정착을 안 하기 때문에 중국도 유목민족은 자기 편으로 못 끌어들였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리장성 쌓고 이 안에서 제국이 유지된 거는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목민들, 몽고족 이런 애들은 절대 동화가 안 되잖아. 근데 여기는 메소포타미아하고 레바논 중간에 시리아 동부 지역인데 거기도 유목 집단이 살아요. 조금 남쪽으로 가면 아라비아 반도도 유목 집단이야. 그 다음에 동쪽에 자그로브 산맥, 이란, 그 위에 아제르바이잔 이런 쪽도 다 그 통일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을 시켜도 조금 있으면 금방 반란이 나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자급자족을 할 때도 먹을 것만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반항을 하더라고. 메소포타미아도 계속 반항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군대 안 가고 싶다 이거야. 왜 우리가 전쟁해야 되니? 먹으면 되는데 누가 쳐들어오잖아. 그냥 먹을 거 좀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도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어느 한 놈이 반란을 일으키면 같이 반란을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는 이거를 내내 패러 다녀야 돼요. 아시리아의 저주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딱 통일을 시켰어. 통일을 시켰더니 될 줄 알았지.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또 덤비는 거야. 또 패.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맨날 패.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몽고족도 그러고 그랬지만 이제 소위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반란을 일으키면 그것도 공식인데 이건 아시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다 이렇게 했어요. 도시가 반란 일으키잖아요. 그럼 일단 싸울 거 아니야. 야전서 싸웠어. 그러면 일단 그 시체로 탑을 쌓아요. 목 같은 거 쫙 쌓아. 도시 사람들이 보게 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다는 못 죽이니까 주동자를 죽여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겁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뭐죠? 폭력을 써서 학살을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냐. 겁을 줘야 되잖아. 그래도 얘들 사람 가죽 벗겨놓은 거 좋아하는데 사람 가죽을 벗겨가지고 성벽에 도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진압이 될 줄 알았지. 근데 참 역사는 희한한 게 폭력으로 진압을 하면 원한만 쌓여. 그 폭력은 10년은 가더라고. 근데 그 아들 세대가 자라면 또 덤벼요. 그랬더니 얘들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집단 이주를 시켜버려요. 집단 이주를 시키는데 걔들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집단 이주를 시켜서 다른 곳에 땅을 줘서 도시를 건설하게 해요. 그랬지 또 거긴 지원은 해줘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사실은 학살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학살은 그냥 본보기로 하는 거고 이제 가서 이렇게 좀 살게 해줬어. 대신 이제 연을 끊어야 되니까 딴 지역에 보냈어. 딴 지역에 보내면 처음엔 조용히 살아. 거기서 애들이 태어나. 또 덤벼. 왜냐면 환경은 똑같거든. 그 사람들도 거기서 독립하고 싶을 거 아니야. 뭐 이러다 보니까 끝이 없어. 그래서 아시리아 황제는 인류상 가장 극한 노동자들이 돼요. 난 정말 이러니 왕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얘들은 30년을 제외한다 그러면 한 25년은 병영에 살아요. 매일 군대를 끌고 돌아다녀. 왜? 아직 인구는 적고 땅은 넓은 지역이잖아. 제국을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정복을 해야 되니까 군대만 내보내면 얘들이 반란을 일으키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가가 이제 발전하고 인력도 많아지면 원정 군대보다 내부에 주둔군이 많으니까 원정 군대가 가서 반드시 반란 일으키고 이렇게 못 하는데 중국도 보면 수양제라든가 당태종이라든가 뭔가 주둔군보다 많은 거대한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는 왕들이 직접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주둔군이 없으니까 내내 왕들이 끌고 다녀. 그러니까 30년 제위하면 한 25년은 전쟁터에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거 어떻게 살아? 근데 한 25년 하면은 뭔가 후드를 팼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들도 이제 왕이 이 짓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하는 짓이 꼭 돌아와서 왕궁을 새로 짓고 자기가 그동안 했던 전쟁들을 그림으로 막 바꿔. 그리고 한 5, 6년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또 그동안 안 팼잖아. 그러니 애들이 또 고개를 들어. 그러면 새 왕이 즉위해서 또 나가는 것도 똑같아. 쿠르드족 패고. 난 정말 이번에 아시리아 책 쓰다가 정말 쿠르드가 얼마나 불쌍하네. 지금까지도 그게 안 바뀌어. 이 메소포타미아는
지정학적 극단성이 너무 커요. 예를 들면 중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농업지대고 이런 게 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하남성 다르고 하북성 다르고 뭐 복건성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큰 틀은 문화권이 비슷하지. 그러면 중국 황제가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된다고 할 때 뭐 저기 안휘성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남성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 이런 어떤 그 지형적 차별성이 크니까 그냥 나면은 난 독립이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뭐랄까 하여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정학적 규정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라크니 이란이니 뭐 시리아니 이런 어떤 중동 전쟁 이럴 때 가만히 보면은 이 당시에 만들어 놓은 지정학적 구조의 틀이 안 움직입니다. 제가 전에 중동전 요즘은 이제 지금 전쟁 이쪽으로 와서 그러는데 저기 지난번에 가자 전쟁 나고 했을 때 중동 전쟁 갖고 방송도 많이 하고 평론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어떤 분들이 당신은 중동에 가본 적도 없고 이슬람이나 이쪽 전문가도 아닌데 한국사 전공자가 왜 옛날 얘기다 더욱이 현대 전쟁에 그렇게 끼어들어서 평론을 하느냐 하는데 솔직히 그때 내가 한 것 중에 틀린 얘기도 없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는 거의 다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 어떤 지정학적 구조나 메커니즘이 바뀐 지역은 옛날 역사를 보고 그냥 적용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 기본적인 구도가 안 바뀌니까 그때 벌어지는 거나 지금 벌어지는 거나 고대 전쟁사만 봐도 감이 팍팍 와요. 내가 100% 맞췄다는 거는 안 하겠지만 거의 다 맞췄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여기는 지금까지도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게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런 데니까 아치리아 황제가 쉴 틈이 없는 거지. 쿠르드가 맨날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황제가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가 좀 이렇게 약해지면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일어나면 또 이제 빙글빙글 돌고.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 근데 이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요 정도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랑 이렇게 먹고 했더니 동쪽에 이란이 계속 치는 거야. 이란도 점령해. 그리고 시리아를 먹었더니 그 밑에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이집트로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또 계속 덤벼. 이게 왜 덤비지 하고 봤더니 뒤에 밑에도 이집트가 또 이렇게 찔러대는 거야. 이집트를 믿고 그 천하의 별것도 아닌 이스라엘 그 조그만 애들이 막 반항하고 덤비니까 팔레스타인을 원조로 가서 이집트를 팹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또 이집트를 믿고 또 덤빈단 말이야.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집트까지 패자.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의 이제 최종 목표는 이란과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란도 점령하고 이집트도 점령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아슈르바니팔이라는 황제 때 드디어 이집트까지 정복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집트 정복하는 게 쉽겠어요. 또 몇 번 고생해가지고 드디어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은 이라크와 이란과 이집트를 합친 제국이 탄생하게 돼요. 이게 아시리아 제국의 최대 판도고 지금까지도 이거는 재현되지 않고 있어요. 옛날 중동 전쟁 할 때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꿈꿨던 게 사실 아시리아 제국 어떻게 재현하는 건데 본인도 그런 말은 안 하고 시리아랑 이집트 합병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됐지. 아무튼 누군가 사담 후세인도 그게 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중동 제국의 꿈인데 그 뒤로는 이루어지질 않았어. 중동 사람의 힘으로는 페르시아나 알렉산더는 그걸 했지만 중동 국가 기준으로는 이제 되질 않았는데 아시리아가 이걸 달성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으냐 했더니 모든 국가는 팽창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내적 능력이 안 받쳐줄 때 과하게 팽창하면 풍선처럼 터지게 되죠. 아슈르바니팔은 드디어 이제 이거를 정복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패고만 다녔다. 이렇게 패기만 하면 안 돼. 국가라는 건 통치를 해야 돼. 행정망도 만들고 통치를 해야 돼.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도 해야죠. 각 나라 역사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관습도 배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양성해내고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펼쳐놓으니까 아시리아 내부에서도 이 지역을 감당할 군대가 안 돼요. 여기에다가 북방 유목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뻥 폭발해서 아슈르바니팔이 통일하고
이제 우리도 뭐 중국을 몰랐겠지만 중국 같은 제국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할 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는 역사에서 잊혀졌어요. 거의 19세기 와서 이제 문서도 나오고 발굴되고 하면서 이제 아시리아 역사가 알려졌던 거죠. 이 아시리아의 꿈이 페르시아 제국에도 계승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아시리아는 뭔가 엄청난 게 교훈이 많은 걸 했는데 교훈을 전해주지를 못한 거죠. 역사는 하여간 전해주는 놈이 승자야. 전해주지를 못했는데다가 처음에 대강 발굴을 처음에 할 때니 맨날 학살하고 뭐 성벽에다 가죽 벗겨 도배하고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림 봐도 잔인하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그냥 깡패 나라. 제가 중학교 때 배울 때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 뭐 이렇게 배웠는데 뭘 가장 잔인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았어. 똑같았는데 이제 잘못 알려진 거죠.